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결국 기대하던 전약 후강의 장은 없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파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1900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1900선을 탈환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닷새 만에 반등했지만 그 상승세가 마냥 반가워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오늘장인데요. 전문가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수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장 분석 빨리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그 문제의 옵션 만기를 하루 전에 출연을 하셨을 때 외국인들이 지수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에 유념하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역시나 코스피 지수가 옵션 만기일 날 50포인트 급락했고요. 아직까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마찬가지로 1900선 탈환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오늘장의 정리 어느 때보다 센터장님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난주 만기 이후에 사실 시장이 크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금요일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에서의 기관 투자가들의 시각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원치 않은 물량들을 기관 투자가들이 받은 꼴이 됐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 차익거래 물량들을 내놓았고 또 이것을 기관 투자가들이 받아냄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가들은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장중 상황에서 반등이 시도됐지만 결국 그 반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강하게 이어졌었고 또 시장의 대표주 종목들 자동차, 화학주, 중공업주,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어느 순간인가 주도주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악재들이 시장에 부각을 하기 시작했죠. 유럽발 위기가 다시 또 꿈틀대기 시작을 했고 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내용들, 또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믿었던 시장이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정책,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지 않겠나라는 시각도 또 나오고 있고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내수 시장에 소비 확대를 기대했던 국내 수출 기업들, 또 내수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이 소비가 좀 둔화되는 그런 우려가 또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 또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촌스톱 같은 시장들은 궁극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걸러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다시 응축을 해서 시장 흐름들을 이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도 투자라고 하는 것이 또 달리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 조절을 하지 않고 계속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기 나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3천억 이상 물량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만기 이후에 주 초반에 좀 순매수가 1, 2천억씩 들어오다가 주 중반 들어서면서 순매수 규모가 줄었고 오늘은 결국은 또 매도로 마감을 했어요. 3천억 이상 물량을 내놓았고 차익거래 물량들도 2천억 정도 나왔고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회사의 누적 포지션들은 여전히 2만 계약 이상, 2만 5천 계약 가까운 순매도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선물회사의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또 청산성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바로미터로 말씀드렸던 것이 환율에서 1,100원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이어져 준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환율에서 1,100원대를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청산성 물량에 대한 또 추가적인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 시장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짚어보고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동향 최근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 1,100원대에서 저점이 형성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흐름들을 보게 되면 완연하게 주가의 흐름들이 바닥권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1,1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이미 바로 앞에 있는 고점대를 넘어서는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흐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1,100원대가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될 수 있는 지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에 의존하는 시장보다는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을 조금씩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긴축 우려와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가능성 등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맥없는 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점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앞으로의 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달 월봉이 십자 형태의 도지 패턴의 캔들이 나타났고 이 부분은 11월달 접어들면서 상승 탄력성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들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격적인 물량 확대 전략들보다는 주도주 중심의 투자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시키기보다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물량을 확대시키기보다는 가장 센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11월 달 월봉을 좀 현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에서 월봉을 살펴보니까 10월 달에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던 시장이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의 도지 형태가 나타났고 11월 달 지난 주간에만 해도 강하게 올라갔던 시장이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죠. 결과적으로는 일봉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20일 추세선이 깨졌고 20일 전에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결국 20일 평균선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당장 1900선대 이상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20일 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더라도 당장의 혼조 국면들,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고 다소간의 불확실한 국면들이 이어진다면 1850선을 중장기 평균선들이 놓여져 있는 6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저점을 마련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시거나 또는 주도주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내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주도주 종목들이 탄력성이 좀 둔화됐지만 여전히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내년도에 실적 전망들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종목들 이번 참에 못 사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가 조정을 충분히 거치는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대를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성장성이 유명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아마 한두 번씩은 종목 이름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오늘 장에서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죠. NC소프트라든가 CJ, 네. CGV라든가 내수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시장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한 2개월가량의 먼저 손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편입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역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화전공 같은 경우도 먼저 손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또는 전체적인 자산의 비중에서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못 샀다라고 하면 좋은 회사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다가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본다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량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 꼭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주 수요일 순서죠.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뤄지는데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문자가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전장석의 실전투자 바이블 앞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관심 종목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 많은 업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증권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주 가운데 키움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옵션 만기 충격 이후에 흐름이 조금 부진합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꾸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시장, 또 금리가 당장에 크게 오르기보다는 시중금리가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 반응은 금리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좀 늦은 감이 있는 금리 인상이었다라는 측면이고, 여전히 시장에는 많은 자금들이 풀려있고, 또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윳돈이 있는데 이거 은행에다 갖다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자니 집 사기도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들이 궁극적으로는 증권 쪽으로 옮겨올 것이다 라는 시각에서 증권업종들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증권업종들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해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증권업종들은 작년도에 종가를 현재는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년 내내 증권업종들이 결국 별로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해서 현재 수준, 과연 키움이라든가 리테일 관련된 개인 브로커리지에 전담을 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기 전에 증권업 자체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증권업종을 보니 지난 2009년도 12월 달에 지수 가격권대를 보게 되면 2681포인트대, 현재는 2616포인트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년 전의 가격보다 현재가 낮아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증권업종은 아직까지 상승다운 상승 한번 해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봉상으로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아직 상승 트렌드가 11월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업종들이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증권업종들의 중장기 평균선들이 다 놓여있는 지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금일장에서 전일에 아래꼬리를 달아놨고 오늘장에서 양선의 모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단 급락의 위기에서는 한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매수 타이밍이 사실상 지난주 후반이라든가 주 초반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그다지 크지 않는 5%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는 관점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업황 자체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측면을 좀 고려해 보더라도 시중에 풍부한 자금들이 결과적으로는 주식 시장으로 또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많은 물량의 펀드들이 지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유 자금들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또 내년도의 경제 전망들 여전히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경기 회복기로 갈 수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은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업종 측면에서는 그다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종목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강하게 드렸던 종목이 이제 키움증권이었는데, 키움증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성이 아주 강했던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한 달 전 이후에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 달 전 주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오늘 주가를 상당 부분 많이 회복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는 급락에 따른 어느 정도 숨고르기 과정들이 이번 주까지는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요한 것은 5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5만 5천 원대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지 기반들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아직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점, 또 연간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더라도 키움증권과 더불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전년도 기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들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나가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대우라든가 키움 같은 리테일이 강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급락 이후에 지지 기반들이 이제부터는 좀 더 잘 지켜보신다면 반등 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량을 정리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충분히 11월 중에는 반등 탄력 성능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활용해서 물량 축소의 기회는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증권주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무 비율을 통한 가치 투자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PER, 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네. 지난주에는 이제 수익성이 좋은 네. 순이익이 늘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예. 순이익이 늘어나는 재무지표들은 어떤 게 있나를 대표적으로 이제 퍼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오늘은 역시 회사가 망하지 않고 안정적인 장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그 기업에 대해서 적정한 가치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표적으로 좋은 회사를 고르는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 부도 위험성이 좋은 회사.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가 당장 망하더라도 주주들에게까지 그 회사의 자산들이 보상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BR,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PBR은 부도 위험이 적은 회사를 판단해낼 수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연 이 회사가 당장에 망해서 회사의 모든 자산들을 처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한테는 얼마 정도의 배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BR이 대체적으로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식을 좀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PBR은 주가를 전체 순자산으로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보다 자산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1 이하인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을 좀 살펴본다면 뭐 삼양사라든가 한진이라든가 동국제강, 삼천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셨던 자산 가치가 우량한 회사, PBR이 좋은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BR이 좋은 회사들을 좀 찾아보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를 나눠서 살펴봤을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빼고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청산에 대한 가치, 그 회사의 영업이라든가 그런 거 다 빼놓고 그 회사의 자산만 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이하에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자산 PBR이 0.5면 야, 이 회사는 지금 당장 망하더라도 난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산하고 현재 주당 순자산하고 1대1이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내 주식 수만큼 그 주가만큼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순이익이 늘어나야만 주가가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0.5다라고 해서 그 회사가 당장 나에게 2배의 수익을 안겨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회사가 워낙에 자산이 많고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부도날 위험성이 적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PBR이 낮은 상태에서 기업의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년도가 IFRS라고 해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이제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죠. 중요한 것은 이 회계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자산주다라는 겁니다.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계에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가 그런 측면에서 올해 7, 8월 달에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계열사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열사의 순이익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상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라든가 삼양사라든가 또 CJ CGV라든가 또 베이직하우스라든가 또 일부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도 외국 법인이 오히려 국내 법인보다도 전액 지분 출자를 했는데 수익을 더 많이 내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양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사는 계열회사들의 주가가 계열회사들이 수익을 잘 내는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 IFRS가 회계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주가의 상승 탄력성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들. 실질적으로 주가가 1년 동안 횡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1년 동안 횡보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1년 동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매수에서 늘어났고 거래량도 함께 동반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삼양사의 실질적인 PBR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5 이하이면 좋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현재 PBR 같은 경우가 작년에 0.5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추정 PBR이 0.82 정도 수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수익이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매출액이라든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순이익까지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회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계열사들의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평가가 재평가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예. PBR과 함께 그 주주, 예. 내가 이제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주주로서 얼마만큼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가,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표로 ROE에 대한 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ROE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기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을 나눈 퍼센테이지입니다. 그 네. 얘기는 주주가 출자한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순이익을 냈냐라는 것을 비율로, 퍼센트로 살펴보는 것이죠. 공식을 살펴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ROE가 높은 회사일수록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결국 주주의 자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오지 않고 주주가 출자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순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ROE가 높은 회사들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앞서 보셨던 삼양사 같은 경우도 ROE가 한 11%, 15% 정도 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주주의 자본을 가지고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대표적인 회사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금방 보셔도 아실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게 되면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LS산전, 현대미포,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 많죠. 그리고 하림이라든가 GS홈쇼핑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같이 실적들이 잘 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즉 자기 자본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익을 잘 내는 회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주주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배당의 수익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시세 차익의 수익도 함께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PBR과 ROE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제 종목들을 사례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 세계적인 투자의 기재인 워런 버핏 또한 이 ROE를 많이 참조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ROE가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네.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그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때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또는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1년 동안 기대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우리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수익률? 나는 1년에 이 정도 이자만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있습니다. 네. 몇 퍼센트 정도 기대하세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면? 욕심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예, 보통 예. 우리가 이제 채권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CMA 금리를 따져본다면 3%가 넘지 않습니다. 예. 그 은행에 여러분들이 예금을 맡겼을 때에도 실제로 2% 후반, 단순한 예금, 또 1년짜리 예금 고수익성 상품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기업의 회사채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보면 7% 정도 많아야. 결과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리스크가 있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최소한 회사채 수익률 8%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줘야 됩니다. 결국은 적정한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10%에서 15%의 주주의 자본을 가지고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적정한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ROE가 꾸준하게 증가되는 회사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BR이 1 이하를 유지를 하면서 ROE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증가되는 회사들을 고르는 것이 안정적인 기반을 통해서 성장성이 꾸준하게 담보되는 회사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지만 자산 가치가 안정적이고 또 이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회사들을 고르는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투자 기준을 15% 정도까지 내는 회사들이 좋고 또 이런 회사들이 안전한 투자 회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량 기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워런 버핏은 몇 가지 기준을 뒀습니다. 9가지 정도 기준을 뒀는데 잠깐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또는 내가 투자할 회사들을 선정을 하실 때 이 9가지 기준에서 나는 몇 가지 정도나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투자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회사가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독점적인 또는 과점적인 지위다라고 하면 뭐 공정거래에 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그 회사의 마켓쉐어, 즉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력을 살펴본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50% 정도에 가까운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통신회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LG텔레콤 쓰세요? 아니면 KTF 쓰세요? 대부분 다 SK텔레콤을 많이 쓰신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과점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수익성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ROE가 늘어난다든가 또는 퍼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EPS가 증가되는 회사들, 수익성이 늘어나는 회사들이 좋습니다. 그냥 짧게 가는 회사들은 안 좋겠죠. 그리고 그 회사가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된다. 함부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죠. 최근에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회사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그리고 현대그룹이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해서 뛰어들었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과거에 대우건설 인수에 나섰던 금호그룹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칫 리스크하게 활용을 할 때는 회사의 주가라든가 주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ROE가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또 수익이 나면 그것을 재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하고 싶은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 수익을 회사에다 유보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늘리는 회사가 좋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배당보다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다시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영업활동들을 하는 회사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리는 회사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서 고려해 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업활동에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유보 수익을 자유롭게 재투자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시에 제품 가격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정유회사들이 유가를 올리지 못합니다. 판매 가격을 잘 올리지 못해요. 그러면 정유회사들은 역마진이 날 수도 있겠죠. 그만큼 물가 상승하고 연동을 한 가격 탄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유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보 수익이 그 기업의 시장 가치를 상승할 수 있게끔 만드는가. 즉 돈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회사에. 그걸 유보율이라고 하는데 수익 난 걸 많이 쌓아놨는데 이것을 주주에게 가치로 부여를 해주려면 그 이익만큼 주식을 소각을 해서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9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9가지를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좀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렌 버핏의 투자 노하우까지 한번 익혀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관심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먼저 그 투자자분들에게 앞서 ROE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회사, 또 그 PBR이 안정적인 회사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ROE 측면에서 유망한 회사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철강산업, 아직까지 시장 전망들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내년도까지. 근데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라든가 다른 철강산업에 비해서 고로라고 해서 낡은 철강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또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연계된 실적들도 있고,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현대제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이 그만큼 수익성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대제철 우리가 배웠던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을 몇 가지 지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현대제철을 EPS를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한 주당 순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서 2007년도에 6,000원 하던 게 2008년도에 9,000원, 그리고 2009년도에 13,000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11,000원 가까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에 비해서 퍼가 무려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PBR 같은 경우는 1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ROE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20% 정도까지 나왔고요. 올해는 약 12%인데 문제는 다른 업황에 비해서 현대제철의 업황이 좋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기간 조정 줬고, 현재는 상승 탄력성이 다소 둔화되는 시기인데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내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관심 있게 매수 시기를 조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다. 혹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속해서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한 종목 더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평화전공, 앞서 말씀드렸던 평화전공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수와 관련된 게임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라든가 CJ인터넷이라든가 특히 CJ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에 통합 M&A를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지주회사들 중에서 삼양사라든가 LS 산정 같은, LS 같은 회사들이 현재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장석 센터장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기 전에 잠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문자를 꾸준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보내주신 문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22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삼성생명을 10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입니다. 삼성생명 제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삼성생명 상당히 좀 어려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 시에도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가가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은 평가를 했는데 11만 원 내외가 이 회사가 올해 적정 주가 수준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12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상장 초기에 12만 원 형성 가격 이후에 11만 원 이상을 치고 올라온 경우가 없었어요. 현재는 지금 10만 5천 원대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 회사들 하면 바로 보험회사들입니다.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영업 방식이 뭐냐면 고객들로부터 많은 자산을 받아서 그 보험 매일매일 납입하는, 매달 납입하는 이 보험료들을 얼마만큼 보험회사가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수익이 많이 좌우가 되죠. 물론 보험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자동차 회사, 자동차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손해율을 줄여야지 비용적인 부분들이 적게 나가는 것이고요. 생보사들 같은 경우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의 자금을 많이 끌어들여서 이 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좋은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수익도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보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은 고객의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리스크가 있는 쪽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채권들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익이 증가되는 상품들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장이 좋았을 경우에 그 증시가 좋아질 경우에는 증시 관련된 안정적인 펀드 상품들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증시가 좋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명보험 회사들은 금융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보험사들 중에서는 손보사들입니다. 손보사들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증권업종들이 그 어느 정도 탄력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장기적인 업종 대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회사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회사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매수하셨던 10만 9천 원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현재 주로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권대는 고객님 잘 알고 계시는 10만 7천 원, 8천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11만 원부터 10만 7천 원대 사이가 사실상 저항선이 설정되어 있는 가격권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권대에서는 대부분 다 물량을 털고 싶어하는 욕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움직이기 어렵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내년도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유하는 전략들이 오히려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를 49만 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매수하신 비중이 50%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1701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어서 포스코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은 포스코의 수익이라든가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약 60만 원대 내외 직전 고점 수준입니다. 근데 이 직전 고점이 바로 작년에 만들어진 고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올해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성장성이 아주 뚜렷하게 부각되지를 못했어요. 철강업종이라는 것은 산업 전체가 좋아져야 또는 경기라든가 소비가 증가돼야만 또 조선업황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현재 조선업황들 같은 경우는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경기가 돌아서지 않았다는 측면이죠.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내년 정도나 가야지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49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비중이 좀 많은 편이세요. 50%이기 때문에 결국은 포스코라든가 삼성생명 같은 우량한 회사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우량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전의 저점 가격대, 올해 저점대가 44만 원대 내외입니다. 그래서 현재 측면에서는 다소 좀 흔들리고 업황 자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를 바라보고 보유하는 전략들 크게 무리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46만 원 정도 수준이고 3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이다라고 하면 10%가 채 안 되는 손실 정도 보셨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 전략들이 오히려 더 무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453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태웅을요, 5만 80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15% 갖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를 해서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태웅을 이제 매수하신 5만 원대 매수하셨다고 5만 800원에 하네요. 예,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현재 주가가 4만 6천 원, 그러면 1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에서 예.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량을 더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식수를 더 늘려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손실을 좀 줄이겠다 또는 이익 실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의 저점이 확인됐느냐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리신다라고 하면 내가 현재 100주를 갖고 있다면 100주 이상을 늘려줘야만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웅의 주가를 한번 살펴드리게 되면
태용은 바닥권대에서 올해 거래가 2차례가량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힘없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56,000원대와 57,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현재 매물로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추세가 돌아서질 못했다는 겁니다. 올라가던 회사가 밀렸다라고 하면 주식을 더 물을 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량을 더 늘리는 전략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 물량 늘리는 시점을 조금 타이밍을 늦춰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드릴 종목은요. 두산건설입니다. 3764님께서 경남 양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두산건설은 7,6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매도 시점도 알고 싶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두산건설 짚어볼까요? 예, 두산건설은 오늘 배웠던 PBR이 낮은 예.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산이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 0.6 정도 올해 추정되는 PBR이 0.6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회사가 아주 리스크하게 그 위험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되겠죠. 건설 업종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꾸준하고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PBR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같은 경우가 0.6 정도였기 때문에 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또 재작년 수준에 비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오늘 배웠던 ROE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황이 안 좋은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회사가 그다지 영업을 못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건설업종들은 결과적으로 어느 시기에 움직일 수 있겠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밖에 접근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업황이 좋아지는 시기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주가가 워낙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였어요. 두산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시기하고 맞물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많이 동반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떨어질 때 거래가 없이 떨어졌고 또 올라가는 시점에서 외국인의 자금들이 좀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중장기적인 자금이든 투기적인 자금이든 간에 아직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을 위한 중요한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그래서 6,000원을 전후로 해서 지지기반들이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셨다고 해서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한다면 7,000원 조금 못 미쳐서까지 반등 시도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루미마이크로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7070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루미마이크로를 3,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매수하신 비중이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40% 갖고 계십니다. 손실이 커서 조금 걱정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예, 루미마이크로는 이제 LED 관련된 핵심 부품, 핵심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들이 아직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주도주들이 탄력을 잃으면서 그 LG전자라든가 또는 삼성 SDI라든가 LG 디스플레이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투자했을 때 하락장에서 더 빠지지 않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적정 주가 대비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연말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라든가 IT 쪽이 계절적인 수혜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쇼핑 시즌, 연말 시즌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을 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량한 종목들의 어떤 투자 대안으로서 움직였다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업황이 호전돼 줘야만 이런 중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 업황과 더불어서 실적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는데 올해 실적 흐름들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작년, 재작년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기업들이 평가해 놓은 가격들 잘 나와 있지 않고요. 또 현재는 회사가 워낙 작은 회사 형태의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세 흐름들을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좀 타이밍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 3,500원 정도 수지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는 거래도 없고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뭐 상승 여력들이 없지만 이미 많이 손실이 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회사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 다만 업황이 호전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를 258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이 50%시고요. 매수가가 28,700원인데요.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28,700원. 예. 최근래에 사셨거나 아니면 한 두세 달 전에 사셨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예. 나셨을 수도 있고 최근래에 사셨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호텔신라가 조정받은 폭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즉 주도주 종목들이 급락하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접어드는 하락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 이거 내가 막차를 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월봉의 모습들을 좀 보겠습니다. 과연 이 회사의 상승은 끝이 난 것인가? 3개월 상승을 하고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 또 그동안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월봉상으로도 추세가 흔들려 줬기 때문에 다소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사가 단기간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를 좀 살펴보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라든가 그리고 ROE라든가 EPS라든가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올해 꾸준하게 늘어나는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관련된 시장들 또 관광이라든가 중국 쪽의 소비 산업들이 좋아지면서 국내 관광들 많이 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들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장기 평균선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매도에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해서 반등을 이용하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보유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텔신라 보유 진단까지 내려주셨고요. 그 다음은 경동제약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제약을 020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8,8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경동제약 이어가 볼까요? 예, 경동제약 제약업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회사들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과점 상태 또는 독점 상태 그리고 시장의 주의가 업종의 대표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의 스마트머니,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풍부한 거래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적정 수준까지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움직였다가 결국은 주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회사의 내부적인 뉴스라든가 정보사항들을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이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측면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과 재작년 해서 주가에서 EPS 증가율 좋고요. 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전년도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지만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증가되는 부분들의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낮아져 있는 모습, 특히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8,800원대, 즉 추세선이 이탈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래 꼬리를 다뤄놓는 단기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을 바꿔보는 전략들이 어떤가. 이미 시세를 한번 분출했고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또는 어떤 주가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물량을 반등 시에 줄여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오늘 강의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죠.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셨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